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서울에 사는 48세 의사 박민재의 충격적인 인생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부유했던 어린 시절이 어머니 최혜숙의 가출과 가정의 재정 붕괴로 뒤바뀌고 아버지의 병으로 인한 비극적인 죽음, 그리고 어머니의 배신으로 인한 고통까지 민재는 수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절정은 운명의 여인 이수진을 만났을 때 자신의 어머니가 수진의 아버지 죽음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이죠. 민재와 수진은 아픈 과거를 극복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최혜숙은 자신의 죄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드라마와 감동, 깊은 교훈이 가득한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제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피부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48살 남자 박민재입니다. 이 채널은 아내를 통해서 최근에 알게 됐어요. 아내는 저에게 은인이나 다름없어요. 제 인생에 꼬인 실타래를 풀어준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아내거든요. 그런 아내가 이 채널에 푹 빠져 있다는 건 얼마 전에 알게 됐습니다. 몇 주 전에 아내와 벚꽃을 보며 산책하는데 머리가 희끗희끗한 어르신이 휴대폰 볼륨을 최대로 키우고 뭔가를 재밌게 들으며 지나가셨어요. 저는 인상이 찌푸려졌는데 아내는 반가운 듯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저분도 저걸 들으시네. 나도 저 사연 어제 들었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싶어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무슨 사연? 저분이 듣고 계시던 거 말이야. 나도 보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거든. 사람들이 자기가 겪은 기상천외한 일들 소개해주는데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 그래,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크게 듣고 다닐 만큼 재밌어. 못마땅하게 아내에게 묻자 아내는 신이 나서 최근에 들은 사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아내 말대로 상상도 못한 기상천외한 일을 겪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한참 빠져들어서 아내가 해주는 이야기에 놀라기도 하며 화도 내다가 끝까지 듣게 됐습니다. 참 별일이 다 있네. 그치 여보.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시궁창이야. 아무튼 이거 듣다 보면 우리 옛날 생각도 나고 왜 우리도 못지않은 사연 가지고 있잖아. 아내의 말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다 잊고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아직 마음에 두고 힘들어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제 표정을 보고 눈치챘는지 아내가 손사래를 치며 저를 안심시켜줬어요. 아이고,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나는 남은 앙금 없어. 정말 재미로 듣는 거야. 정말이야. 당연하지. 내가 괜한 소리 했네. 가자, 여보. 철쭉밥 눈부시게 예쁘다. 아내가 화제를 돌렸지만 저는 아내도 저도 그 일을 잊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내와 저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트라우마라는 치명상을 입힌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친어머니예요. 저는 사실 어머니와 오랜 기간 떨어져 살았어요. 저와 아버지를 두고 집을 나갔거든요. 그러다 몇 년 후에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눈물도 나지 않으면서 억지로 인상을 찌푸리며 슬픈 표정을 짓고 제 손을 잡았던 어머니, 아니 그 여자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저와 아내에게 큰 상처를 주고 우리 두 사람을 연결해준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10살 때까지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는데 그게 잘 됐던 것 같아요. 운전기사분도 따로 계시고 집안일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에게 어머니의 이미지는 친구가 많고 화려하고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친구들이 간혹 해주는 어머니와 관련된 따뜻한 일화를 들을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저는 다른 어머니도 다 제 어머니처럼 무심하고 바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어머니는 어머니 하면 흔히들 생각하는 포근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한없이 나를 사랑해주며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그런 줄 착각한 적도 있지만 할머니 말씀대로 사람 천성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무튼 어렸을 때 저는 저희 어머니보다 집안일 해주시고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던 가사도우미 분들에게 의지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화가 나 있었고 아버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삿대질을 하며 했던 말들이 떠오릅니다. 당신 회사, 이거 다 내 덕분에 잘 된 거 알지? 나 없으면 당신 이렇게까지 안 됐어. 점쟁이가 말했잖아. 내가 복덩이라고. 내 말 들어서 잘못된 적 있어. 아니, 이건 신중해야지. 아니, 무턱대고 그럴 일이 아니야. 답답한 사람아. 내 말 듣고 땅에다가 있는 돈 다 때려 붙자고. 그딴 노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아유, 알았어. 아니, 당신 말은 알겠는데 그 땅을 사려면 대출 받아야 돼 알잖아. 요즘 회사 사정도 그러니까. 투자해 놔야지. 몇 년 후면 그 땅에 빌딩 세우고 아파트 들어설 거야. 고급 정보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야. 우리 위험한 짓 하지 말자. 알았어. 이번까지만 내가 하자는 대로 하자. 아우, 이 좀생이 같은 인간아. 답답해.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를 다그쳤고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는 맥을 추리지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가스라이팅을 했던 겁니다. 아무튼 아버지는 결국 어머니 말대로 대출을 모두 끌어모아서 무리하게 땅을 사셨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난 후 어느 날 저희 집안 곳곳에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아버지가 투자했던 땅이 이중계약으로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간 거였어요. 한마디로 사기를 당하신 겁니다. 어찌 보면 어머니 책임인데 빨간 딱지가 붙은 다음날 어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짐을 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빨간 딱지들이 무서워서 엉엉 울었어요. 엄마, 어디 가요? 가지 마요. 나 무서워요. 어린 마음에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어머니는 저를 몸에 붙은 벌레 마냥 떼어내며 소리 질렀어요. 아우, 징그러. 누가 내 엄마야? 이제 난 내 엄마 아니야. 나, 이것. 그때 그 차가운 표정과 말투를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동안 어머니가 저 때문에 집을 나갔다고 생각했어요. 겨우 8살이었던 저는 본인이 저지른 일을 수습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와 저는 친할머니 댁에 들어가서 함께 살았어요. 그 전에 저는 할머니를 뵌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댁은 골목 길가에 있었고 자꾸 허름했어요. 화장실도 공용 푸세식 화장실을 써야 했습니다. 그동안 그런 집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철이 없던 저는 화장실에 다녀와서 아버지께 떼를 썼어요. 아빠, 나 여기서 못 살겠어요. 우리 집으로 다시 가요. 내 할머니도 이런 데서 살지 말고 저희랑 같이 가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셨고 할머니는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화장실이 혼자 가기 좀 무섭지. 앞으로는 할머니가 같이 가 줄 테니까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언제든 할머니한테 말이야. 아빠가 너만 할 때도 할머니 항상 화장실 같이 가줬어. 그 말을 들으신 아버지는 갑자기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이런 꼴로 나타나서 잘 살 때는 찾아뵙지도 못하고 저 같은 불효자식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는 비통하게 우셨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동호야, 자식은 그런 생각하지 마라.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는 거야.
그리고 매달 내가 보내준 용돈으로 잘 살았다. 할머니의 말씀에 아버지는 더 오열하셨고, 그런 아버지에게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그래서 애미는 귀엽고 집을 나간 거야. 아유, 몹쓸려. 생떼 같은 자식까지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그래서 내가 걔를 미워했어. 죄송해요, 어머니. 그 여자 반대하셨을 때 말 들었어야 했는데. 울지 마라. 다 잊어버려. 새로 시작하면 된다. 민재야, 배고프지? 할미가 맛있는 된장찌개 끓여줄게. 할머니가 해주신 된장찌개에 밥을 말아서 총각김치를 한 입 빼어 물었는데 천국이 따로 없었어요. 밥 먹는 걸 싫어해서 또래보다 키도 작고 말랐던 저는 할머니와 밥을 먹으며 살도 찌고 쑥쑥히도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학교에 간 동안만 식당에 나가서 일을 하셨어요. 아버지는 새벽 일찍 건설 현장에 출근하셨습니다. 거기서 벽돌을 옮기거나 시멘트 포대 나르는 일을 하셨어요. 하얗던 아버지 피부가 까맣게 그을리고 팔에 없던 근육도 생기셨어요. 아빠, 뽀빠이 같아요. 알통 한번 만져봐도 돼. 얼크롬 만져봐. 우와, 돌덩어리 같아요. 매달려봐도 돼. 저는 아버지 한쪽 팔에 매달려서 신나게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루 종일 육체 노동하고 힘드셨을 텐데 제 어리광 다 받아주신 아버지가 새삼 존경스러워요. 제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아버지와 할머니는 돈을 모아서 수세식 화장실이 딸린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 게 목표라고 하셨어요. 저에게도 목표를 만들어 보라고 하셔서 반에서 1등 하는 게 목표가 됐죠.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건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목표라도 성공하면 성취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제 목표는 더 커져갔고 나중에는 전교 1등까지 했어요.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공부가 제 체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안 형편은 어려워졌지만 마음만큼은 전보다 훨씬 안정되고 점점 강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꾸준히 좋은 성적을 유지하며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방학이었습니다. 드디어 할머니, 아버지의 목표대로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재야, 화장실 생기니까 할머니, 너무 좋아요. 제가 성공해서 할머니, 아버지 꼭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래. 아이고, 태견하다. 우리 손주. 저는 신나서 할머니와 대화를 나눴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사를 마친 후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사 가기 며칠 전에 일을 하시다가 벽돌에 발을 찌으셨거든요. 할머니께서 아버지에게 병원에 가라고 했지만 돈 아깝다고 가지 않으셨어요. 파일 좀 보자. 아유, 피나네. 병원 가자. 에이, 괜찮아요. 약도 발랐고 붕대 감아놨으니까 아무 거예요. 내일 모레 이사하니까 짐 좀 싸야죠. 아버지는 그렇게 고집을 피우며 이사갈 짐을 박스에 담으셨습니다. 저도 옆에서 거들었고요. 그때만 해도 아버지는 저에게 농담을 거실 만큼 상태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사한 그날 저녁, 아버지는 거실에 대자로 누워 계셨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시며 춥다고 하셔서 박스에서 이불을 꺼내 가져다 드렸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어디 안 좋으세요? 발 다친 곳 아프세? 지금이라도 병원 가세요? 저랑 같이 가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 근데 왜 이리 으슬으슬 춥냐? 열도 나는 것 같고 아무래도 몸살인 것 같아. 어머니, 저 들어가서 좀 쉴게요. 아버지는 제가 가져다 드린 이불을 두르고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부엌에 계시던 할머니가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어요. 동호야, 나와서 뜨끈한 국물이라도 먹고 들어가. 이따 먹을게요. 아버지는 방에서 들릴 듯 말 듯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고단하셨던 할머니도 주무시러 가셨습니다. 민재야, 너도 피곤할 텐데 얼른 들어가서 자. 조금만 더 공부하고 잘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오냐. 할머니가 방으로 들어가신 후 저는 바로 앞에 닥친 일을 예상치도 못하고 거실에서 공부만 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새벽이 돼서야 잠을 자려고 아버지가 계시는 방문을 열었어요. 주무시는 것 같아서 최대한 조용히 옆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순간 소름이 끼쳤고 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아빠, 좀 일어나 보세요. 대답이 없어서 형광등을 켰는데 아버지 입에서 거품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아버지를 흔들었지만 이미 정신을 잃은 후였어요. 저는 할머니에게 119에 신고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아버지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호흡이 돌아오셨고 응급차에 실려서 병원에 갔어요. 폐혈증이라고 했습니다. 수술할 의사가 없다고 해서 큰 병원으로 이동해야 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응급차에서 할머니는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셨어요. 동호야, 조금만 힘내라. 동호야, 다 왔어. 큰 병원에 도착했지만 의사는 너무 늦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의사에게 고함을 지르셨어요. 뭐, 그럼 죽는 거 지켜보라는 거야. 우리 아들 살렸네. 의사가 돼서 무책임하게 뭐하는 짓이야. 저녁까지 말해도 멀쩡했던 내 아들이 죽긴 왜 죽어. 아빠, 일어나 보세요. 아빠, 제발 일어나세요. 기적을 바랐지만 결국 그날 새벽 아버지는 황망하게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쌓이는 급성 폐혈증이었어요. 벽돌에 찢어졌다 했던 발이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이사를 앞두고 괜한 걱정 끼칠까봐 끙끙 앓으며 참으셨던 거예요. 내일 아버지 모시고 병원 가려고 했는데 저는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끔찍한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사하기 전날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는 상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통곡하시며 거의 기절 직전이었습니다. 저라도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장례식을 치러드려야 했어요. 장례식장을 차리고 집에 가서 아버지가 쓰시던 수첩에 있던 연락처에 아버지 보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수 없다며 전화를 끊고 어떤 사람은 깜짝 놀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장례식장으로 조문을 왔어요. 저는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제 곁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이튿날이 됐습니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아침부터 또각또각 구두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그런데 누군가 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 향초를 비우고 있었죠. 자세히 봤더니 집 나간 어머니였습니다. 뭐 하세요? 깜짝이야. 너 누구니? 어머, 내가 설마 민재야. 이렇게 많이 컸어. 나 누군지 알아? 나 내 엄마야. 알아요. 왜 오셨어요? 왜 지금 오셨냐고요? 그냥 가세요. 분노에 차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안면몰수하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얽혀 있잖아. 남편이 죽었다는데 당연히 와야지. 그나저나 내 아빠 돈 좀 많이 모았니? 그 물음을 듣고
이 사람은 인간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년 만에 나타난 이유가 돌아가신 아버지 유산을 받으려는 것이었어요.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것도 유분수지. 그게 말이나 됩니까?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가세요. 무슨 염치로 아버지 재산을 받으려고 해? 당신이 인간이야. 제가 소리쳤고 그 소리를 듣고 할머니가 불이 나게 제 곁으로 오셨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동호 씨랑 결혼 전에 뵙고 처음이네요. 세월이 왜 이리 빠르냐? 잘 지내셨어요? 그 말에 할머니는 있는 힘껏 어머니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울분을 쏟아냈어요. 이년아.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내가 모자 사이 다 갈라놓고 지 애비 자식 침착처럼 버린 년이 무슨 낯짝으로 여길. 어머님 여전하시네. 그게 언제적 일인데. 저 미우시죠? 미워하셔봐야 어머니만 손해예요. 전 그러거나 말거나 아무 관심 없거든요. 뭐 2년이 됐고 동호 씨가 남기고 간 재산이나 내놔요. 상속세니 뭐니 복잡하니까 딱 1,500만 주면 그냥 갈게요. 그날 할머니는 소금까지 뿌리며 어머니를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포기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장례를 마치고 아버지를 납골당에 모신 후에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집까지 찾아왔습니다. 누가 보면 저희가 큰 빚을 진 걸로 착각할 정도였어요. 그 악마 같은 사람은 어떻게든 없는 돈이라도 뜯어가려 안달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니를 데리고 은행에 가서 아버지 통장에 들어있는 3천만 원 중 1,000만 원을 어머니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왜 1,000이야? 1,500은 줘야지. 저는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저희 찾아오지 마세요. 당신이 제 어머니라는 게 너무 부끄럽고 원망스러워 미치겠으니까요. 가볼게요. 최대한 차분하게 그렇게 말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끈질기게 돈을 뜯어내고 나서는 볼일이 끝났는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귀찮게 하더니 한순간에 거짓말처럼 연락이 뚝 끊겼어요. 할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신 것 같았어요. 어린 제가 상처받을까봐 말씀하시지 않았던 어머니의 실체를 푸념하듯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애비 동호이가 얼마나 착실했는데 네 할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구멍가게 만한 작은 회사 인수받아서 그만큼이나 크게 키웠어. 근데 그년을 만난 후부터 모든 게 틀어진 거야. 할머니 말씀으로는 어머니가 아버지 회사 거래처 경리였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급속도로 성장한 이후에 아버지는 어머니와 연애를 하게 됐어요. 할머니는 한눈에 봐도 성품이 좋지 않은 저희 어머니를 보시고 마땅치 않게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그 지독한 년이 착한 아들 꼬셔서 모자간의 영까지 끊게 만들 줄 누가 알았겠냐. 이거 어떻게 한 건지 내 아비를 손에 쥐고 쥐락펴락지 맘대로 조정하면서 살았어. 이제 너도 다 컸으니 내가 이런 얘기도 하는 거야. 할머니는 어머니에 대한 앙금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역시 원망스러웠지만 할머니에게 비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푸념은 들어드렸지만 어머니와의 연은 완전히 끊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망이고 슬픔이고 당시의 저에게는 모두 사치였습니다. 공부는 잘했지만 뭘 하고 싶은지 몰랐던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의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돌진했어요.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3년간 치열하게 공부한 끝에 저는 장학금을 받고 의대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할머니도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저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시던 할머니는 연세가 드시면서 건강이 조금씩 나빠졌어요. 그리고 꾸준히 고혈압 약을 드셨습니다.
저는 주기적으로 할머니와 함께 병원에 가면서 의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더 키운 것 같기도 해요. 어렵게 원하던 의과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엘리트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입시 때보다 더 치열하게 공부했어요. 공부도 하고 과외하며 돈도 버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와 보낼 시간은 항상 빼두고 있었어요. 봄과 1학년이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의 일은 아직도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학교 도서관에서 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고 과외까지 마친 후에 시계를 봤어요. 어느새 밤 12시에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쯤이면 할머니는 주무시고 계실 텐데 그날따라 집안에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안 주무시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못 보던 구두가 한 켤레 있었습니다. 그리고 웬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우리 아들 이제 왔어. 공부하느라 고생 많지? 얼른 들어와. 거실에 앉아있는 어머니는 태연하게 저에게 인사했어요. 마치 저와 꾸준히 살았던 사람 마냥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죠. 아, 참, 이게 무슨... 너 웃니? 엄마가 오니까 좋지? 너 의대 갔다며? 대박이다. 아, 아들은 엄마 머리 담는 거 알지? 내가 그렇게 공부 잘하는 거 다 내 덕이야. 사람이 그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다는 걸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안방에서 나온 할머니는 어머니를 보고 고함을 지르셨어요. 이년아, 너 아직도 안 갔어? 민재 오기 전에 우리 집에서 설거지라고 했잖아. 어머, 제 아들이 의사가 됐는데 제가 왜 떠돌이로 힘들게 살아요? 어머니, 저 돈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우리 아들 뒷바라지 할 테니까 어머니는 걱정하지 마세요. 까놓고 말해서 요즘 같은데 죽은 남편 어머니랑 같이 살겠다고 제 발로 찾아오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고마운 줄 아셔야죠. 그 말을 듣고 참지 못한 할머니는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뜯으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 돈밖에 모르는 년아. 내가 인간이야. 돈 귀신이지. 돈에 환장한 년. 천륜 다 저버리고 돈 따라갔던 년이 이제 와서 뭐가 어쩌고 어째? 내 속셈 모를 줄 알아?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앞날이 창창한 민재 고생시키지 말고 너랑 나 깔끔하게 농약 먹고 죽자고. 할머니가 흥분하시자 갑자기 어머니는 180도 돌변해서 할머니 앞에 납작 엎드리더니 손이 발대기 빌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면서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 미워하시는 거 알아요. 그럴 만도 하시죠. 사실 저를 인정해주지 않는 어머니가 미웠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존심 세우고 센 척한 거예요. 민재야, 너한테도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내가 표현을 못했지만 넌 얼마나 그리워했는 줄 아니? 나도 외로운 사람이야. 어머니, 저 딱 1년만 같이 살게. 해주세요. 제가 못다한 애미, 며느리 노릇 다 해드릴게요. 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할머니에게 쌓인 깊은 앙금이 그렇게 쉽게 풀어질 리가 없었습니다. 사람 쉽게 안 바뀌는 법이야. 내가 널 어떻게 믿어? 쇼하지 말고 돌아가. 아이고, 머리야. 할머니는 소리를 치고 쓰러질 듯이 뒷머리를 잡으셨어요. 평소 고혈압 때문에 그렇게 흥분하시면 안 되는데 무리를 하신 겁니다. 할머니, 일단 오늘은 들어가서 주무세요. 심호흡하시고요. 피가 머리로 쏠리면 큰일 나요. 그래, 아휴. 내가 민재 니 덕분에 산다.
넌 당장 가라.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고 어머니는 궁시렁거렸습니다. 놓친 내가 꼬장은. 민재야, 나 정말 새 사람 됐어. 너는 나 믿어야 된다. 혈육이라고는 너랑 나밖에 없는데, 알지?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제 방으로 들어가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다음 날도 할머니는 어머니를 내쫓으려고 하셨고, 어머니는 절대 집을 나갈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다가 일이 터졌습니다. 어머니가 들어오고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치시던 할머니가 급성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소식을 듣고 수업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불이 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할머니는 응급수술 중이셨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수술실에서 나온 의사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모든 게 엄마 탓이라고 생각하며 분노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만 안 왔어도 할머니가 저렇게 돌아가실 일 없었어. 이제 와서 왜 온 거예요? 왜 왔냐고요? 제가 그렇게 퍼붓자 어머니도 폭포. 같은 눈물을 흘리며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진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할머니 장례식을 치른 후에 자연스럽게 어머니는 저와 같은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그 악랄한 인간도 엄마라고 저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며 닫혔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진심으로 속죄하는 것 같았거든요. 민재야, 엄마가 널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게 아니야. 너희 아빠 볼낯이 없었어. 엄마 때문에 아버지 사업이 망한 거였으니까. 일부러 청 떼려고 그렇게 모질게 하고 떠났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민재를 그리워했어. 내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행패 부린 것도 너무 힘들었어. 그런 거다. 철없이 사채빚 있어서 깡패들한테 쫓기고 있었거든. 어머니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냥 믿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었으니까요. 제 곁에 아무도 없으면 저도 나쁜 생각을 할 것만 같아서 썩은 동아줄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됐고 어머니는 조금씩 저에게 집착하셨습니다. 민재야, 너 내년이면 전문에 될 텐데 무슨 과 갈지 정했어. 고민 중이에요. 흉부외과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뭐, 흉부외 하여튼도 안 되고 힘만 든다는데 거길 왜. 피부과나 치과로 가는 게 좋지. 나중에 개원도 할 수 있고. 그래도 전 보람 있는 곳으로. 포럼은 개뿔. 아직 네가 뭘 몰라서 그래. 하는 만큼 돈이 벌려야 보람도 찾아오지. 피부과 하면 엄마가 데려갈 환자 많다. 그리고 의사 사위 없겠다고 주변 여자들이 하이에나처럼 노리고 있어. 어머니의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서 저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피부과 의사가 됐어요. 처음에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면서 피부에 심각한 질환이 생긴 환자들을 돌보며 연구했습니다. 월급은 어머니에게 맡겼어요. 생활비 편하게 쓰시라고 드린 겁니다. 그만큼 그때는 어머니를 신뢰했네요. 대학병원 의사로 일하면서 제가 담당하던 환자가 사망하면 그렇게 가슴이 아플 수가 없었어요. 선배들은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진다고 했지만 저는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을 그만두고 피부과 개인 병원에서 페이 닥터로 일했어요. 벌이가 더 나아졌죠. 한동안 일하느라 몰랐는데 어머니가 웬 아저씨와 연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 연애해. 뭐, 그거 의미가 어떻게? 엄마 휴대폰에 문자 오는 거 봤어요. 이 남연이라는 사람이 계속 문자 보내던데요. 어머,
그걸 언제 봤어? 그냥 친한 친구야. 민재야,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우리 민재 병원 차려주려니까. 병원을요? 어떻게? 제가 드린 돈, 뭐 있었어도 아직 한참 모자랄 텐데. 다 방법이 있어. 그렇게 3년이 지났고, 어머니는 정말로 제 명의로 병원을 차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 결혼만 남았네. 겸을급 자제들이 민재 데려가려고 줄을 섰어. 저는 어머니가 농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함께 일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면접을 봤어요. 그리고 지금의 아내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저는 사랑에 관해서는 운명을 믿는 편이었어요. 아내를 보자마자 제 짝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일적으로 관계를 맺으면 연애하기가 힘들어질 것 같아서 일부러 아내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이력서에 써있던 연락처로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땡땡 피부과 원장 박민재입니다. 네, 저 거기 떨어진 걸로 아는데요. 이런 말 들으시면 기분 나쁘시겠지만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 사실 수진 씨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고백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용기 냈습니다. 저는 목소리까지 떨면서 고백을 했는데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사랑에 빠지는데 4초면 충분하다잖아요. 저도 사실 쌤한테 반해서 합격해도 그 병원 안 가려고 했어요. 정말요? 그 후로 병원을 마치고 근처 정형외과 조무사로 일하던 아내와 만나서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둘 다 불같이 타오르는 연애를 했어요. 연애를 하면서 이미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고 제 나이가 나이인지라 6개월 연애 후에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나 너무 떨려. 내가 미리 말해뒀으니까 걱정하지 마. 수진아. 내일 7시까지 와. 인사드리러 가기 전에 이미 어머니에게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당시에 저에게 말도 하지 않고 제 선자리를 보러 다니셨습니다. 엄마, 이제 선자리 그만 알아보세요. 저 여자친구 있어요. 뭐? 민재, 내가 언제 여자를 만나고 있었냐? 뭐 하는데? 그게 저랑 같은 계열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보다 더 사랑할 사람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데리고 와봐. 아내가 오기 1시간 전에 어머니는 저에게 꼬치꼬치 캐무셨어요. 알토, 대체 뭐하는 앤데? 해, 설마 간호사는 아니지? 의사야. 의사 맞지? 아니, 엄마, 저희 병원 옆에 있는 땡땡 정형외과 아시죠? 거기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예요. 제 말에 어머니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간호사라고 해도 기절할 판국의 간호조무사. 내가 너 이러라고 병원 차려준 줄 알아? 내가 여기까지 오려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고. 이제 나도 상류층 코앞까지 왔는데 간호조무사. 장난치지 마, 아들. 응. 엄마, 왜 그런 편견을 갖고 계세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예요. 직업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상관 있어. 집이 닮아서 말귀를 못 알아쳐먹네. 아, 그딴 년이랑 결혼할 거면 연 끊어. 어머니가 반성하고 진정한 어머니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기가 막혔습니다. 꽁꽁 숨겨두고 지낸 악랄한 모습이 다시 드러난 순간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 나눠달라고 왔을 때 그 악독한 얼굴과 똑같았죠. 그 순간 저는 어머니와 관련한 모든 끈을 끊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때 마침 현관 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주러 나갔고 어머니는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대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온 순간 어머니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거든요. 웃으면서 들어오던 아내도 어머니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그 착한 사람이 벼랑간 쓰러져 있던 어머니 멱살을 잡고 흔들며 말했습니다. 당신 여기 있었구나. 불쌍한 우리 아빠 돈 다 빼돌리고 도망간 그 여자 맞지? 무슨 소리야? 사람 잘못 봤어. 버르장머리 없이. 이건 나 목소리 들으니까 맞네. 이나면 우리 아빠 몰라. 당신 때문에 우리 아빠 자살했어. 다리도 성취하는 양반이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고. 아내는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이나면이라는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내던 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금방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다짜고짜 멱살을 잡기에 처음에는 놀랐지만 당황한 어머니 모습과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모든 상황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그렇게 뜯어낸 돈으로 병원 차려준 거예요. 난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가 변했다고, 이젠 달라졌다고 믿었는데 언제부터 그런 짓을 한 거야. 저도 모르게 괴성을 질렀고 쓰러져 있던 어머니는 벌떡 일어나서 제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민재야. 내 말 좀 들어봐. 됐어. 이만큼 당했으면 충분해요. 이제는 더 이상 당신 용서할 수가 없어. 연 끊자고. 있지. 그래. 끊자. 끊어요. 수진씨. 어떻게 할래? 경찰 부를까요? 제 물음에 울던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 어머니는 저와 아버지를 버리고 집을 나간 후에 사기를 치고 다녔던 거예요.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 어머니의 먹잇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제가 사랑하는 아내의 돌아가신 아버지에게도 사기를 쳐서 한 집안을 무너뜨린 겁니다. 나중에야 모든 정황을 알 수 있었어요. 아내는 대학교 1학년 때 불의의 사고로 친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다고 했어요. 근데 아줌마가 온 후부터 아버지가 행복해 보였어. 말동무가 생겨서 좋다면서. 근데 아줌마는 사기칠 생각만 하고 있던 거야. 그렇게 어머니는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가지고 계셨던 돈을 악착같이 뜯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불법 도박을 해서 다 날려버렸다고 경찰이 말했어요.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잡혀서 다행이네. 아줌마 때문에 몇 명이 피해받는 줄 알아? 왜 양심이 있어? 없어? 아이고, 형사님, 다 오해예요. 제가 어르신들 돌보느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그 어르신들 자식들이 다 공모해서 나한테 뒤집어 구우는 거라니까. 예매하느라 네가 말 좀 해봐라. 뻔뻔하게 제 아내를 부르며 거짓말을 강요했습니다. 사람 안 변한다는 할머니의 말씀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제 어머니라는 사람에게 학을 뗐어요. 일단 경찰은 영장이 나올 때까지 불구속 입관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영장이 나오기 전까지 어머니는 저와 아내를 찾아와서 울고불고 매달렸어요. 민재야, 난 내 엄마야. 지난 일은 지나간 걸로 묻어두자. 그 수진이라고 했지. 나도 너 기억나. 그 편차는 아버지 모시고 살면서 대학도 다니고, 나도 요양보호사 하면서 내 아버지랑 친구하고 잘 지냈어. 내가 돈을 훔친 게 아니라 그분이 고맙다고 그냥 주신 거라니까. 그 말에 아내는 싸늘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러셨어요. 아줌마가 돈 다 들고 도망간 후에 전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고 전국을 돌면서 아줌마 찾으러 다녔어. 근데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희한하네? 어떻게 이렇게 만나? 그쵸.
그러게 말이다. 내 아들이랑 행복하게 살아. 내가 죗값은 두고두고 갚을게. 나 이제 수진이 시어머니야. 결혼식까지 잘 올려야 될 거 아니니? 한 번만 봐줘. 나 정말 개과천선했다니까. 봐주긴 뭘 봐줘. 당신이 낳은 자식이랑 내가 어떻게 살아?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거머리처럼 날 괴롭혀. 억울해. 억울해. 미치겠다고. 아내는 울분을 토하며 더 심한 욕을 하고 싶은데 절 보고 참는 것이 느껴졌어요. 그 후로 어머니는 구속됐고 저지른 다른 범죄까지 밝혀져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와 저는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제 어머니라는 사람은 감옥에 가면서도 끝까지 반성의 기미가 없었어요. 민재야, 그 감옥에선 영치금이 권력이라더라. 영치금 꼭 보내. 아무리 그래도 내가 내 엄마잖니. 그 말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엄마, 남들 보는 눈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 욕심 때문에 왜 다른 사람들한테 씻을 수 없는 죄까지 저질러야 했냐고. 왜 끝까지 제 바짓가랑이를 자꾸 늘어져요? 나도 이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사내 놈이 왜 이리 징징대? 민재야, 정신 차려. 나 금방 나갈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그년이랑 결혼하면 안 된다. 알았지? 응. 그 와중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치가 떨렸습니다. 감옥에 간 후로 어머니와 완전히 차단하고 지냈어요. 항상 아내가 그리웠지만 염치가 없어서 아내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리운 마음을 품고 살고 있었어요. 이제 제가 어머니 대신 실을 죗값이라고 생각하며 평생 혼자 살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1년 가까이가 지났고 아내로부터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민재씨, 잘 지내요. 수진씨. 수진씨 맞아요? 이거 꿈 아니죠? 저, 수진이 맞아요. 그새 내 목소리도 까먹었어요. 아니요, 수진씨. 저 지금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민재씨, 우리 만날까요? 저 보고 싶죠? 네, 수진씨. 너무 보고 싶어요. 아내는 제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줬습니다. 민재씨가 그런 어머니 만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아요. 그 사람 때문에 민재씨랑 제가 만나지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민재씨, 우리 다시 시작해요. 다시 만나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아내와 결혼식을 올렸어요. 지인들만 모인 자리에서 스몰 웨딩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참 얄궂은 운명으로 만났어요. 하지만 아내의 넓은 아량으로 여전히 서로 사랑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감옥에 간 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위선을 떨었던 게 다 목적이 있어서 그랬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어요. 의사 어머니가 돼서 상류층 사람들과 연을 맺고 싶었던 겁니다. 평생 신분 상승의 꿈을 갖고 살았던 미련한 어머니는 결국 자기만 아는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범죄자가 돼버린 거예요. 함께 살면서 어머니로서 저에게 진심이었던 순간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답을 들을 수가 없게 됐어요. 형을 살고 출소한 어머니가 찾아와서 문전박대했습니다. 그 후로 노숙자로 떠돌며 살다가 비명행사했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됐어요. 무연고자로 납골당에 안치돼 있죠. 하지만 저는 죽은 어머니의 아들로 남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싸늘하게 무연고자로 이름 없이 보냈어요. 저는 복수 아닌 복수를 했죠. 사실 지금까지 어머니라고 쓰긴 했지만 그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저를 낳아준 사람, 그 이상은 결코 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도 지났고 무연고자인 어머니의 뼈가루는 아무데나 뿌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저희에게 최악의 인간이었지만 만약에 내세가 있다면 그곳에서는 살면서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며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내와 저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둘 낳았습니다. 육아에 전념하던 아내는 막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갑자기 대학을 가겠다고 선언했어요. 여보, 나 간호대학 갈래. 내 못다한 꿈 이뤄야지. 우진이, 우리 이제 초등학생 됐으니까 학업이랑 육아 병행할 수 있어. 아내의 말을 듣고 너무 미안하고 복잡한 감정이 들어서 울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육아 걱정하지 말고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해. 내가 다 서포트할 거니까. 민재씨, 울어. 왜 울어? 나까지 눈물 나잖아. 아내와 저는 부둥켜 안고 아무 말도 없이 한참 울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어요. 아내는 그렇게 만학도로 대학을 다녔고 열심히 해서 조기 졸업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간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어요. 아내의 대학 졸업식장에서 저희 네 가족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제 책상 앞에 뒀어요. 지금도 학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내가 저를 보고 있네요. 아내는 제 피부과에서 간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일을 하면서부터 승승장구했어요. 그리고 3년 전에 피부과 확장 이전까지 했습니다. 아내를 볼 때마다 저절로 미소를 짓게 됩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던 저에게 이유가 돼준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마터면 놓칠 뻔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아찔해집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가정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키며 잘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수진아, 듣고 있어. 우리 사연 들으니까 어때? 만감이 교차할 거야. 나도 쓰면서 몇 번이나 화도 나고 괴롭더라. 이제는 우리 남아있는 상처 후를 털어낼 수 있겠지. 우리한테 벌어진 괴로웠던 사건들 여기에 두고 가자. 수진아, 사랑해. 난 죽을 때까지 당신 편이야.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이렇게 다 풀어내고 나니 왠지 속이 후련하네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저희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민재와 이수진이 고통을 극복하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분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거라 믿습니다. 공감 가는 부분이 있거나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그리고 알림종을 켜서 앞으로의 의미 있는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삶의 교훈을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가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